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가지고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고전 문학 읽기가 아니죠. 맞아요. 이 책은 진짜 읽을 때마다 우리 내면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겠어요? 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뭔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진짜 원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그 거대한 시스템에 나를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작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책으로 꼽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점점 알기 어려워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말이에요. 사실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을 이토록 적나라하고 또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이 정말 드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치열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저는 항상 이 위대한 세계를 창조해낸 작가 본인의 삶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헤르만 헤세 본인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인간 내면의 빛과 어둠을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헤세의 배경을 보면 주인공 싱클레어가 겪는 두 세계의 충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세가 1877년에 독일의 아주 엄격하고 독실한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완전 규범과 도덕이 꽉 들어찬 그야말로 밝은 세계 그 자체에서 자란 셈이죠.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할아버지까지 이름난 신학자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린 해세에게 주어진 세계는 한치의 오점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하게 정결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인간의 내면이라는 게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헤세는 사실 시인을 꿈꿨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강권으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마을브론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숨막히는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불과 7달 만에 도망쳐 버립니다. 그 도망친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방황의 시작이었죠. 1892년, 그러니까 겨우 10대 시절에 자살 기도를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기존 체질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찢겨나갔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진짜 목숨을 건 고통이었죠. 책 속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알을 깨는 고통이라는 게 작가 본인이 온몸으로 겪어낸 생생한 경험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쓰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1916년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이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던 시기잖아요. 바깥 세상은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게다가 개인적인 위기도 겹쳤죠.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심각한 정신질환, 막내 아들의 투병까지 해세의 삶 전체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심각한 신경쇠약에 빠져서 칼 융의 제자에게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세상과 개인의 삶이 동시에 산산조각 나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아를 참고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탄생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일화도 빼놓을 수 없죠. 헤세는 자신의 이미 유명한 이름을 버리고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책을 출간합니다. 기송작가라는 후광 없이 오직 작품의 본질만으로 평가받겠다는 엄청난 고집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평단은 무명의 신인 작가가 쓴 이 놀라운 작품에 열광했고 심지어 최고 권위의 퐁타네상 수상자로 그를 지명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헤세가 그 상을 사양하고 나중에 문체 분석을 통해서 진짜 작가가 밝혀지는 해프닝이 있었지만요. 그 일화야말로 헤세가 철저하게 진실만을 추구하는 구도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평생 이 구도자의 길을 탐구했어요. 수레바퀴 아래서 페터 카멘친트, 시타르타, 황야의 일이, 그리고 훗날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유리알 유시까지.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위대한 작가로서의 발자취가 모두 그 하나의 화도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치열한 질문이 담긴 책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책의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유명한 서문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여러분, 이 문장이 던지는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사춘기 소년의 투정 같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내면의 진짜 자아와 그걸 억누르는 외부 세계 사이의 근원적인 마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찰이 주인공 싱클레어의 유년 시절 묘사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른바 두 세계의 분리말입니다. 맞아요. 집안에는 부모님과 종교가 만들어낸 밝은 세계가 있죠.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게 깨끗하고 안전한 곳. 그런데 그 경계선 바로 너머에는 하녀들의 유령 이야기, 도살장,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어두운 세계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어린 싱클레어에게 가장 끔찍했던 건 이 두 세계가 한 지붕 아래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었죠. 자신은 당연히 부모님이 속한 밝은 세계의 사람이라고 믿으면서도 본능적으로 그 매혹적인 어두운 세계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어릴 때 겪잖아요. 부모님이 쳐준 울타리 밖에 진짜 세상이 꽤 거칠고 잔인하다는 걸 처음 목격하는 순간. 싱클레어에게 그 첫 번째 시련은 동네 불량배 프란츠 크로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크로머는 진짜 싱클레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촉매제죠. 싱클레어가 또래들한테 허세 좀 부려보려고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 영웅담을 꾸며냈다가 그만 크로머에게 완벽한 약점을 잡히고 맙니다. 돈을 대놓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 그 순간 싱클레어는 부모님의 맑은 세계가 자신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끔찍한 공포를 느끼잖아요. 자기 저금통을 털고 급기야 진짜 도둑질까지 하면서 어두운 세계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죠. 이 과정에서 싱클레어가 느끼는 그 죄책감이 어찌나 생생한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드디어 그가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전학생 막스 데미안. 네, 데미안의 등장은 단순히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싱클레어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 파격적인 시각의 정점이 바로 수업 시간에 다룬 성경 속 카인과 하벨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카인의 이마에 새겨진 표적은 살인자의 낙인이잖아요. 그런데 데미안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 표적은 남들과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고 강한 자의 표창이라는 거죠. 비겁한 대중들이 그 특별함을 두려워해서 범죄자의 낙인으로 날조했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듣는 순간 싱클레어의 내면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평생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선과 악의 기준이 깨져버린 거니까요. 머리로는 반발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위험한 해석에 걷잡을 수 없이 매료되죠. 게다가 데미안은 어떤 물리적 폭력도 없이 그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하나로 크로머를 싱클레어의 삶에서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죠. 크로머에게서 해방되자마자 데미안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를 피해서 다시 부모님의 밝은 세계로 도망쳐버리잖아요. 네, 다시 예전의 안락하고 맹목적인 상태로 퇴행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독립은 너무나 고독하고 무서운 일이니까요. 누군가가 정해놓은 안전한 규범 속으로 일단 숨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도피는 영원할 수 없죠. 사춘기의 방황이 시작되면서 싱클레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타지의 기숙학교에 가서 알폰스 베크라는 선배랑 어울리며 술집을 전전하고 스스로를 타락시키잖아요. 이번엔 외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갈고지른 자기 내부의 에너지가 자기 파괴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어린 시절의 밝은 세계라는 껍데기가 커버린 내면을 담기엔 너무 비좁아진 거죠. 그렇게 지능땅을 뒹굴던 싱클레어를 구원한 건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한 소녀였습니다.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그녀에게 그는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죠. 베아트리체는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싱클레어가 스스로 만들어낸 성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음에 품고 싱클레어는 내면의 정결함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그녀의 초상화를 계속해서 그리는데 여기서 진짜 기묘한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림 속 얼굴이 여자의 얼굴도 남자의 얼굴도 아니고 결국 데미안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그림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그 얼굴은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닌 자기 자신 내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정한 자아, 즉 자신의 운명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이 지점이 싱클레어가 외부의 대상에게 의존하던 시기를 끝내고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전환점이 되네요. 그는 데미안의 집 문장에 있던 매의 그림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인 짧은 답장을 받게 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이 문장에서 번역자가 알을 깬다고 하지 않고 굳이 투쟁한다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죠. 나를 감싸고 있던 낡은 세계, 껍질기를 박살내고 나오는 과정은 피를 흘리는 고통스러운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가야 할 곳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락사스라는 낯선 신이라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하나로 결합된 신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반쪽짜리 밝은 세계만으로는 진정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어둡고 거친 본성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전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봐도 내 안의 그림자를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병이 되잖아요. 아무튼 이 아브락사스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라는 오르간 연주자를 만납니다. 싱클레어의 또 다른 멘토가 되어주는 인물이죠. 그는 불꽃을 가만히 응시하며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스승과의 관계도 결국은 끝이 나야 하잖아요. 피스토리우스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지만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고 싱클레어는 무심결에 그에게 아주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는 골동품 냄새가 난다라고 해버렸죠. 그 장면은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나를 이끌어준 가장 고마운 스승과 결별해야 하는 성장의 통과이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싱클레어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누구에게나 직분이 있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찾는 것뿐이다 라고요. 완벽한 홀로서기의 순간이죠. 그렇게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는 대학 도시에서 운명처럼 데미안과 재회하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꿈속 여인이자 궁극적인 완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녀 곁에는 이마에 카인의 표적을 가진 깨어있는 자들이 모여 연대하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녀를 통해 싱클레어는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를 보면 현대사회에 대한 아주 예리한 비판이 등장하죠. 네, 그 패거리 짓기에 대한 비판이요. 현대인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무리지어 도피하는 것뿐이라는 그 묵직한 통찰 말입니다. 100년 전 글인데 지금 우리 모습을 정확히 찌르잖아요. 진짜 연대라는 건 각 개인이 먼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역설입니다. 불안해서 도피하는 패거리 짓기는 사회 붕괴만 초래할 뿐이죠. 그 붕괴의 경고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나타납니다. 낡은 세계라는 거대한 알이 산산조각 나는 피해 투쟁이 시작된 거죠. 전쟁에 참전한 싱클레어는 큰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상 곁으로 데미안이 찾아오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데미안이 에바 부인의 키스를 전하고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싱클레어가 어두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결말이 이어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친구이자 내면의 인도자였던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죠. 이제 외부의 인도자는 필요 없고 데미안은 이미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온전한 자아라는 걸 깨달으며 완벽하게 홀로 서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름을 고독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의 운명을 살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알을 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가 하고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자아는 없으니까요. 안락한 껍데기 속에 머물며 다름을 두려워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마의 표적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절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껍데기를 깨고 나와 날아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만의 데미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루 그 내면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책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